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요즘 4명 중에 1명이 반려견을 키울 정도로 반려견 인구가 늘고 있죠. 그래서인지 반려견을 두고 갈등과 사고 소식도 빈발하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주의하실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자,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일단 반려견이 혼자 다니게 방치하면 안 되고요. 목줄 없이 이동 장비를 사용해 외출하는 경우에 반드시 잠금 장치를 갖춰야 합니다. 또 반려견의 목줄을 바짝 잡는 등 이동을 제한해야 하는 곳이 기존의 공동주택에서 오피스텔 같은 준주택까지 확대되고요. 맹견 출입이 금지되는 곳도 기존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는 물론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과 어린이 놀이시설까지 포함되게 됐습니다. 반려동물 판매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또 무허가 무등록에 대한 처벌이 징역형까지 강화되는 변화도 생기는데요. 동물복지도 강화되고 이웃 간의 갈등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세부적인 많은 내용들이 시행령에 담겨 있으니까요. 반려견 소유주들은 자세한 시행 내용 확인하시고 소유자로서의 의무를 잘 실천하셔야 낭패 보는 일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4월 27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명품 콘텐츠들로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목요일 시간에는 농수산 이슈 살펴보고요. 어른의 성장법 시간에는 마음의 상처로 남은 트라우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또 이해관계 시간에는요. 허위 과장 광고를 보고 맺은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자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드리겠습니다. 오늘 반려견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키우는 대표적인 견종 중에 충성심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견종이 있죠. 원산지가 우리나라 토종인 이 견종 무엇일까요? 네,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 2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통계에 따르면요. 2022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택배 물동량은 약 1억 300만 개, 1인당 택배 이용은 연 70.3회가 된다고 합니다. 자, 이제 택배는 우리 일상의 필수 물류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섬 지역이나 산간 오지 등 물류 취약 지구에는 일반적인 배송료 외에 추가 배송료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택배 추가 배송료가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제주 지역 농민들은 택배 추가 배송료로 문제가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까지 떨구고 있다면서 개선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농수산 이슈 섬 지역 택배비 상황과 경감 방안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의 원재정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우리나라 택배 산업은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고 또 서비스 수준도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정말 놀라운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섬이나 산간 오지 경우 택배 상황이 어떤가요? 네, 코로나 이후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택배 물류 서비스 이용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런 추세는 더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도시에서는 새벽 배송이라든가 당일 택배처럼 이 경쟁적으로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는데 섬 지역이라든가 산간 지역은 운송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이 기본 배송료 외에 추가 배송료가 부과되고 있고요. 택배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도시에 비해 낮습니다.
단지 섬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생활의 필수 물류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비싼 택배비를 물어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여론도 수년 전부터 지금 커지는 상황이고요. 이번 주 국회에서 이 섬 지역 택배비 문제를 논의하는 기자회견과 토론회가 연달아 있었습니다. 네, 기자회견 내용 설명해 주시죠. 예, 지난 24일 월요일이었고요. 국회 소통관에서 제주 택배도선료 인하 촉구 기자회견이 아침 9시 40분 굉장히 이른 시간에 있었습니다. 이 기자회견은 강성희 진보당 의원과 김은천 전국 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의장, 또 진경호 전국 택배노동조합 위원장, 김명호 진보당 제주도당 직무대행 등이 함께했는데요. 네. 아침 9시 40분 기자회견을 위해서 제주도에선 새벽 비행기를 타고 상경했다고 하십니다. 택배 도선료라는 건 제주도민들이 택배를 보내고 받을 때 배에 실어서 나가고 들어온다고 해서 붙인 이름이고요. 택배 추가 배송비가 일반적인 명칭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이 이른 시간에 개최된 이유는 당일 10시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는데 이 법안심사소위에서 섬지역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의 근거를 담은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 발전법 일부 개정법안 심사가 예정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 발전법 이름 좀 긴데요. 이 개정안은 지난 2021년 위성곤 의원, 김원희 의원, 송재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고요. 발의 2년 만에 드디어 법안 심사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네. 실제 그 제주 지역 추가 배송료 문제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건가요? 이날 이제 강성희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제주 지역을 비롯한 섬 지역 이 택배 추가 배송료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는데요. 강 의원은 택배사들은 바다를 건넌다는 이유로 추가 요금을 받고 있는데 지난 2017년 제주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뱃삭과 운임을 감안해도 추가되는 비용의 원가가 한 500원가량이라고 한다. 근데 실제 요금은 몇천 원에서 만 원씩 더 내는 실정이다. 이렇게 꼬집었고요. 네. 연간 1,000억 원이 넘는 돈이 몇몇 택배 재벌사 주머니에 들어가고 있다. 택배 재벌사의 강압과 횡포를 바로잡아야 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오래전부터 제주도민과 택배 노동자 그리고 진보당이 앞장서서 이 부당한 택배 추가 요금 바로잡기에 힘을 쏟아왔다고 하고요. 지난 2021년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 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오늘 비로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를 한다면서 추가 배송료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법 개정안이 하루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일반 지역과 비교해서 섬 지역 택배 배송에 추가되는 운송료의 원가가 500원일 줄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네. 그거보다는 훨씬 높을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농산물 주고받을 때 뭐 주로 택배를 이용하는데 배송료 문제가 민감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택배 추가 배송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 농민들의 상황은 김은천 전농 제주도연맹 의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김은천 제주도연맹 의장은 서귀포시 남원에서 감귤 이런 농사를 짓고 있는 실제 농민입니다. 네. 김은천 의장은 제주에서 감귤을 비롯해서 천혜의 자연 환경을 터전 삼아서 농사짓는 농민이 10만 명이나 되는데 이 택배를 이용해서 농산물 출하를 할 때면 한숨을 쉰다. 이 택배 도선료라는 게 붙어서 몇천 원씩 더 비싸지기 때문에 육지 농산물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없다. 어민들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어려움을 밝혔습니다. 또한 도선료 문제는 제주 농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하루속히 법 개정을 해달라 이렇게 거듭 당부했습니다. 네, 근데 아까 2년 만에 법안 심사를 한다 그랬는데 그 결과가 혹시 나왔을까요? 예, 제가 당일에는 확인을 못했고요. 네.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최인호 의원실에 확인해봤는데요. 이 법안심사에서 위성공, 김원희, 송재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중에서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에 관한 신설사항은 통과됐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가장 촉각을 곤두세웠던 섬 등 물류 취약지구 배송비 지원은 신중 검토, 그러니까 통과되지 않았다고 하고요. 네. 또 김원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육지와 연결된 섬 지역
배송 화물에 대한 추가 요금 부과 금지는 계속 논의키로 했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 네. 과거엔 섬이었지만 다리가 생기거나 방파제가 생겨갖고 육지와 연결된 이름만 서민 지역의 택배에도 지금 추가 배송비가 붙고 있거든요. 이건 부당하다는 그렇죠. 뜻이고 네. 국회에서 더 논의한다고 하니까 결과를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섬 지역 택배비 경감을 위한 토론회도 열렸다고요. 예, 뭐 아무래도 직거래, 직거래 등으로 농산물 판매, 택배가 주요 물류 수단이기 때문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위성곤 의원이 어제 이 섬지역 택배비 경감을 위한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섬이 3,400개나 되고요. 그중 472개의 섬에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섬 주민의 정주 여건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데 어디서든 원하는 물품을 구입하고 판매하는 보편적 일상을 누리는 도시와 비교해서 2배 이상 비싼 택배 추가 비용까지 지불하는 부당함을 개선하기 위해 이런 토론회가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21개의 택배사가 등록돼 있고요. 이 중 4대 택배사, 그러니까 CJ, 롯데, 로젠, 한진 이렇게 4대 택배사의 섬지역 물동량은 지난 2022년 기준으로 2,745만 박스, 금액으로는 최소 824억 원이라고 합니다. 섬지역 택배 물량이 92%가 제주도 물량이고요. 지난 2017년 제주연구원은 추가 택배비 원가가 500원가량인데 실제 4,000원이 부과되고 있어서 3,500원이나 비싼 것으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제주에선 이후 택배 도선료 인하 운동본부가 출범된 바도 있습니다. 섬 지역의 특성상 물류비가 추가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과다한 추가 배송비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고요. 농민들은 물론이고 소비자 모두 이 부당한 지출을 하고 있는데 결국 택배사의 이익으로 편승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국회라든가 관련 부처 더불어 이 4대 택배사도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주셨으면 합니다. 네. 자, 오늘 농수산 이슈 섬 지역 택배비 추가 배송에 대한 법 개정 문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한국농정신문의 원재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네, 서툰 어른들의 마음이 자라는 어른의 성장법 시간입니다. 정신과 전문의 신재현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신과 전문의 신재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요새 드라마가 좀 화제가 됐잖아요. 그 학교 폭력에 대한 관련된 그런 트라우마를 얘기하는 드라마. 그렇죠. 참 영광스러운 드라마였죠. 네, 영광스러운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부터 해가지고 요즘에 좀 학교 폭력이나 과거의 상처에 대해서 트라우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뉴스 기사라든지 신문 방송 여러 가지 좀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고 있었는데요. 우리는 이제 크든 작든 마음의 상처를 다 갖고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입은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다루고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그거를 이제 트라우마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정신적 외상이라고 하죠. 정신적 외상, 트라우마.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분들은 좀 공통된 3가지 증상들을 보고를 많이 하시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재경험입니다. 재경험이요? 그러니까 경험을 다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상처받는 상황을 계속 반복해서 떠올리거나 곱씹게 되거나 아니면 어떤 분들은 반복되는 악몽으로 또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요. 혹은 섬광기억이라고 하는데, 섬광이 이제 플래시잖아요. 플래시. 갑자기 머릿속에서 번쩍하면서 어떤 트라우마랑 관련된 사건이 어떤 조건과 좀 접해졌을 때 갑자기 머릿속에서 이게 확 갑자기 들어오는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이제 두 번째가 회피 반응입니다. 회피 반응이라는 건 아나운서님께서도 교통사고 혹시 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한 4번 있어요. 네. 기억하시는군요. 네네. 나고 나면 그 장소나 상황을 회피하게 되지 않던가요? 저 겪어봤어요. 그죠. 저 거기 그 비슷한 장소로 갔는데 땀이 너무 나는 거예요. 갑자기 너무 무섭고. 그렇죠. 시야가 좁아지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거기로 가고 싶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트라우마랑 관련된 장소나 상황을 좀 피하려고 하고요. 어떻게 보면 생존 본능 같은 건데, 그래서 트라우마가 났던 장소 근처만 가도 혹은 상황에 좀 근접한 느낌만 받아도 불안을 잡고 호소하거나 우울감을 경험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좀 벗어나려고 하고요. 또 이제 장소나 상황에 대한 회피뿐만 아니라 감정에 대한 회피도 함께 일어나는데요. 감정에 대한 회피라는 거는 막 끌어오르고 주체
원치 못하는 감정을 내가 경험하는 게 너무 괴로우니까 감정을 과하게 억압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굉장히 좀 감정이 둔해지거나 이제 이런 경험을 하는 것도 감정 회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과잉각성. 아까 말씀하셨던 막 땀이 막 나고 몸에서 막 난리가 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과잉각성이라고 얘기하는데 트라우마의 경험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면은 뇌에서 우리가 위험하다는 신호를 계속해서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몸에서는 계속해서 과열되어서 사소한 일에도 깜짝깜짝 놀라거나 누가 문만 열어도 화들짝 놀라면서 막 이렇게 막 화를 내고 짜증내고 이제 이런 경험들이 생기게 되고 밤에도 각성이 이어지다 보니까 잠을 못 자고 네,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기도 하죠. 그래서 뭐 약한 트라우마든 혹은 끔찍한 마음의 상처를 입었든 간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세 가지 증상들이 제일 대표적이라고 하고요. 네. 증상이 계속되면서 생활상의 어려움이 심하다면은 우리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라고 얘기하잖아요. 많이 들어봤어요. 네네네. 네. 이제 그런 질환이 우리에게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그 트라우마와 PTSD에 대한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차이가 뭔가요? 트라우마가 심해지면 PTSD인가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트라우마는 일종의 이제 현상 같은 거고요. PTSD는 질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때마다 계속해서 트라우마라는 현상이 자꾸 나한테 생겨나는 거고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다 보면 PTSD라는 질병이 되면서 내 생활에 좀 지장을 많이 주게 되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우울증 뭐 이런 정신과 질환으로 쉽게 빠지는 경우가 더 많을까요? 네, 어떨까요? 뭐 당연하죠. 트라우마를 겪은 분들이 이제 트라우마 자체가 촉발 요인에 대해서 심한 감정의 변화를 겪거든요. 아까 뭐 아나운서님 교통사고도 말씀하셨지만 네. 계속해서 뭐 우울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잠도 못 자고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당연히 감정과 행동의 변화를 겪게 되고 결국 이제 생활에 좀 방해를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이러다 보면 이제 또 고통스러운 나날을 계속 보내게 되다가 우울증에 빠지게 되거나 뭐 불안장애 빠지게 되거나 여타 다른 정신과 질환에 빠지게 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트라우마 겪고 나면 괜찮은 사람은 없거든요. 네. 예, 대부분 이제 한 몇 달 정도 혹은 뭐 짧게는 몇 주 정도 길게는 몇 년 가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을 겪고 나서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만 한 두세 달 정도 시간 두고 봤을 때 계속해서 일상생활 해나가는 게 어려울 정도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꼭 병원이나 상담센터 방문하셔가지고 네네. 전문가와 상의해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방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개개인마다 이 뭔가 트라우마를 겪고는 회복되는 기간이 다를 것 같긴 한데 혹시 정해진 기간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기준이 옛날에는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뭐 정신의학에서 저희가 한 세 달 정도를 지났는데 낫지 않으면 좀 이건 심각해질 수가 있다. 이제 세 달 동안 못을 박았는데 네. 사실 뭐 세 달이라고 정하는 게 좀 말이 안 되기도 하고 사람마다 개개인마다 뭐 개인의 인격적인 성숙도라든지 아니면 고통에 대처한 능력 같은 것이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 딱히 그렇게 기간을 정해놓는 것은 아닙니다. 애도 반응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애도 반응. 애도 반응. 애도 반응이라는 건 이제 애도라는 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상실이나 좌절을 겪고 나면은 경험하는 것들. 굉장히 슬프고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들을 이제 애도 반응의 기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예전에 이제 볼비라는 정신과 의사 좀 유명한 오래된 분이신데요. 네. 볼비라는 정신과 의사분이 애도 반응은 총 4단계로 일어난다고 얘기했거든요. 첫 번째는 충격받고 무감각해지는 시기, 부정하는 시기를 말하고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을 너무 보고 싶고 되찾고 싶고 계속 그리워하고 굉장히 우울감에 빠지는 그런 시기를 말하고요. 또 세 번째로는 떠나갔구나. 라는 것을 조금씩 인정하기 시작하는 시기를 이제 세 번째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가 결국 자신의 생활 결국 회복하면서 조금씩 자신을 추스리는 단계. 이 네 단계가 단계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해서 이제 애도 반응 총 4단계로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요. 네. 근데 사실은 이 4단계가 있다는 말은 그러니까 한 번에 이 트라우마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단계를 조금씩 밟아가면서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단계라고 하는 것이 개인마다 워낙 다른 얘기라서 본인의 어떤 성격이나 성향 따라서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한다면은 꼭 정해진 기간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정해진 시간은 없다. 근데 이게 트라우마라는 게 직접 내가 그 사건을 겪지 않아도 좀 간접적으로 그 사건에 대해서 접하는 것만으로도 영향을 많이 받는다면서요? 네, 잊을만 하면 안타까운 사건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과거에 그 뭐 대구의 지하철 사건이라든지 네. 아니면 세월호 사건 있었고 작년 가을에도 좀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우리도 많이 충격받고 많이 슬퍼했었는데 작년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보면요. 작년 가을이었잖아요. 가을에서 겨울 되는 그 시점에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사건에 관련된 현장 영상이 왜 SNS나 인터넷에 돌았었잖아요. 잠깐만요. 네, 그죠. 생각만 해도 좀 마음이 좀 많이 네. 아프고 그런데 저는 지금 뭐 보진 못했습니다만 그 보신 분들이 우연히 그걸 보고 나서 호기심에 봤다가 너무 슬프고. 저도 사실 네. 봤는데 충격적이죠. 전 그러니까요. 방송국에서 일하니까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충격적이고 너무 놀라기도 하고 잠도 못 자고 이러면서 증상들이 막 올라오고 또 거기다가 그 사건 관련된 보도가 시작되잖아요. 네, 언론에서 뭐 뉴스라든지 뭐 이렇게 방송 등등에서 계속 틀죠. 그렇죠. 계속 올라오고 포털 서비스에서 일제히 막 관련 기사 올라오고 하니까 다들 그 사건을 간접 경험하는 거죠. 직접 경험하진 않더라도 그 사건의 현장에 대해서 생생하게 보도하는 그런 얘기를 듣거나 그 영상을 좀 보기만 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좀 큰 충격을 받게 되고요. 그런 충격을 받은 영향으로 인해서 거의 뭐 PTSD에 준하는 그런 증상들을 경험하신 분도 상당히 많았어요. 실제로 제 진료실에도 사건 접한 후에 너무 잠을 못 잔다. 너무 충격적이고 불안하다라고 해서 오셔가지고 좀 이제 치료받으셨던 분도 좀 상당히 많으셨었고요. 혹시 안 보신 이유가 이걸 예상하고 일부러 피하신 건가요? 네, 저는 뭐 좀 뒤늦게 이런 게 있다라는 얘기는 들었었는데 뭐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군요. 네. 이게 혹시 트라우마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따라야 하는 지침이랄까? 좀 괜찮은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지침. 가장 이제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결국에는 그 상처를 인정하는 게 그 회복의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환자분들한테 좀 마음의 문을 열어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마음의 문을 열어놔야 된다는 말은 우리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뭐 감정이나 생각이나 기억 같은 컨텐츠들이 다 결국 지나가는 경험이 된다는 말이죠. 아까 뭐 교통사고 얘기를 하셨었지만은 지나는 가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그때 뭐 당시에는 좀 굉장히 충격적이고 식은땀 삐질삐질 나고 맞아요. 막 일도 좀 하기 힘들고 이런 느낌이 들지만 결국 지나는 간단 말이죠. 물론 이제 그것을 가볍게 보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 경험을 인정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속 그 기억과 투쟁하게 되거든요. 교통사고를 잠깐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교통사고 나면은 일단 최대한 빨리 수습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뭐 보험회사 부르고 경찰관을 불러서 수습을 하고 그 다음에 최대한 빨리 수습하고 그 현장을 떠나서 나는 빨리 일상으로 복귀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분이 계시거든요. 차가 부서진 거 너무 마음 아파. 돈이 얼마나 들어갈까? 교통사고 났을 때 이런 걸 계속 신경 쓰다 보면 결국 일상생활에 복귀를 하지 못하고 더 힘들어지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사건들을 붙들고 있으면 있을수록 마음속에서 더 커지게 되는 경향이 생기고 그것이 뇌에서 더 중요한 것으로 자리 잡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어놔야지만 그것들이 쏟아져 들어오긴 하지만 그것이 불편한 손님과 같거든요. 불편한 손님이라는 거는 불편하지만 왔다 가기는 한다는 얘기고 그런 것들이 나에게 왔을 때는 불편하지만 내가 의도적으로 이것들을 좀 열어놓고 지내게 되었을 때 그것은 다시 나를 떠나게 되고 난 또 회복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불편한 손님이 왔다고 문 안 열어주면 이제 더 불편해진다. 그렇죠. 계속 놓고 하면서 괴롭히는 거죠. 너무 싫어요. 네. 네. 싸우면 안 되고 네.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그 트라우마도 결국엔 지나가고 나는 이제 회복이 될 거다 이런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근데 보통은요 이게 큰 충격을 받으면 사람 안 만나고 식사도 잘 안 하면서 집에만 있게 되거든요. 네, 저는 그렇죠. 좀 반대인데 식사를 더 많이 하게. 다행이네요. 네. 혹시 이렇게 휴식을 취하는 건 어떨까요? 도움이 되나요? 휴식은 도움이 되고요, 당연히. 그리고 이제 트라우마의 초기에는 어쩔 수 없이 진이 빠지고 몸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집에서 계속 누워 계시고 회복 시간 갖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만 저는 환자분들한테 이제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건 일단 최대한 빨리 회복을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회복이 아니고 다시 일상으로 빨리 돌아가시라고 제가 권유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직장인이라면 빨리 직장 복귀해서 원래 생활 리듬을 찾거나 학생이라면 빨리 학교로 돌아가서 다시 수업을 듣기 시작하는 쪽으로 회복을 하라고 말씀드리는데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보면 좀 마음이 많이 힘든 상황에서 집에만 있을 때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지를 떠올려 보면요. 계속 그 기억과 감정과 생각을 곱씹게 되거든요. 네네. 반복해서 초점을 이제 거기에만 자꾸 맞추고 있다 보니까 그 기억에 자꾸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기억에 완전히 좀 푹 빠져지고 나면 완전 뭐 PTSD의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다시 돌아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그래서 가능한 빨리 활동량을 회복하는 것이 트라우마가 회복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치료의 결정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내가 트라우마를 겪은 거를 네네. 주변 친구들, 친한 친구들에게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되게 고민이거든요. 왜냐하면 또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되게 부담 주는 것 같고 그렇죠. 감정의 쓰레기통 만드는 것 같고 맞아요. 그런 생각 많이 하시죠. 네, 어떨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사실 트라우마는 이야기가 돼야만 극복할 수가 있는 얘기를 해야만 얘기를 해야지만 극복할 수가 있거든요. 예.
트라우마 겪은 사람들의 뇌에 대한 연구를 좀 해봤었는데 옛날에 그 브로카 영역이라는 뇌의 한 부위가 있어요. 이 브로카 영역이 어떤 걸 담당하냐면 우리의 언어나 감정 표현을 담당하는 영역인데 그게 이제 소위 쉽게 말해서 비유적으로 말하면 얼어붙어 버리는 거죠. 트라우마를 겪고 나면. 그래서 얘기를 안 하고 가만히 있다 보면 그런 것들이 더 악화되면서 트라우마도 나빠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반복해서 얘기를 자꾸 하게 될 때 트라우마로부터 이제 벗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트라우마가 극복된다는 것이 기억이 사라진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고 이제 기억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기억에 대한 의미가 바뀌는 것이 트라우마가 극복되는 거죠. 의미가 바뀐다. 네. 네. 의미가 바뀐다는 말은 뭐 처음에 이제 예전엔 트라우마를 처음 겪고 나서는 끔찍해. 망했어. 라고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나 이제 잘 겪어냈고 그거는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나 잘 살아가고 있어라는 쪽으로 의미가 바뀌게 되면은 결국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한 거죠. 내 기억을 끄집어내서 얘기를 하고 상대방이 좋은가 뒤섞이고 재조합된 기억이 다시 머리에 저장이 되고 다시 끄집어내서 얘기하면서 재조합되고 새롭게 저장되고 하는 것을 자꾸 반복하게 되면서 결국 트라우마가 회복이 되고 극복이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은 어떤 그 징후가 있을까요? 이 정도 징후가 나오면 빨리 전문가를 찾아야 된다. 약간 그런 걸 알 수 있을까요? 좀 위험한 징후를 몇 가지 들자면 네. 큰 상실과 좌절을 경험한 후에 상실한 대상의 목소리가 환각으로 한청으로 들리는 증상이 있거나 무섭네요. 아니면 뭐 죽은 자를 따라가야 된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나 소름 시도를 돋네요. 하고 싶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 식사나 수면 등의 이런 기본적인 생리 활동들이 제대로 잘 되지 않고 급격하게 저하되거나 흔들릴 때 우리 삶에서 이제 흘러 지나갈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서 내 생활에 많이 방해를 할 때는 병원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평가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른의 성장법 오늘 트라우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신재현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활기찬 하루를 여는 오늘 아침 일라디오 건강한 아침 습관.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힐링타임. 저는 양필라 양정원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굽은 등을 활짝 펴볼까요? 바르게 앉은 상태에서 양손을 머리 뒤로 보내서 깍지를 끼시고요. 여의치 않은 분들은 한 손만 머리 뒤쪽을 받쳐주세요. 팔꿈치를 최대한 뒤로 펼치고 머리를 깍지 낀 손바닥에 기댑니다.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뒤로 기울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상태에서 코어에 힘을 주고 이번엔 내쉬면서 천천히 더 뒤로 젖혀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코어에 힘을 주면서 제자리로 돌아오실게요. 가슴이 시원해지고 등이 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건데요. 가능하시면 5회씩 반복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다양한 갈등과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이해관계와 법률 문제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 이해관계 시간입니다. 법률사무소 세로의 박예준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사람들 사이 이해관계에 대한 내용일까요? 예, 오늘은 허위 과장 광고로 체결된 분양 계약에 관해서 이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아파트를 분양하는 건설사가 광고 홍보를 위해서 이제 이런저런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분양받은 사람들은 이제 손해배상을 해달라거나 계약을 해지해달라라고 하는 거고, 네. 이제 광고한 건설사는 뭐 다 지켜준 건 아니지만 지킬 만큼 지켰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해줄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싸우고 있는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야, 근데 이게 소송까지 갔을 정도면 그 광고의 과장이 어마어마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이 사례에서는 광고의 과장이 좀 심했던 경우인 거고요. 네. 근데 법원도 광고라는 특성상 좋은 면을 어느 정도 부각하고 과장이라든지 돼도 어쩔 수 없다.
사람이 광고를 보면서 그 정도는 생각을 하고 볼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해서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크게 뭐 문제 삼지는 않고 있는 네. 경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사례의 경우에는 단지 내에 온천수가 나온다. 유실수 단지와 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 바닥재를 원목으로 시공한다. 콘도 회원권도 준다. 인근 도로가 8차선으로 확장이 되고 서울대학교가 이전해 온다. 아파트로 연결되는 전철이 복선화된다. 이 정도의 광고가 나갔던 것이고 네. 또 결국 문제가 되었던 부분인데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4,000기의 공동묘지가 있었는데 그 정도면 대규모 아니에요? 4,000기면 엄청 큰 거죠. 예. 그 부분을 말을 안 했습니다. 뭐 말을 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말을 안 한 네. 사례입니다. 예. 야, 근데 되게 그 조건은 엄청 좋게 들렸는데. 네. 근데 이게 광고를 어쨌든 이렇게 한 거잖아요. 이거 안 지켰어요? 네. 그러면은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상식적으로는 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느 정도는 못 받고요. 사람이 광고를 볼 때는 그냥 과장이 있겠거니 허위 내용이 좀 어느 정도 포함이 됐겠거니라고 진짜요? 생각을 하라는 거고요. 네, 광고의 네. 성격상. 예. 그런데 그렇지만 이제 두 가지의 경우. 첫 번째는 광고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이제 분양 계약 같은 경우는 시행사가 할 수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바닥재를 대리석이나 네. 원목으로 하겠다. 관리 커뮤니티 시설에 뭘 넣겠다. 유실수 단지를 조성하겠다. 이런 것처럼 광고 내용이 계약의 내용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그거는 이제 계약을 안 지킨 거니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너무 심하다. 이거는 사기에 준해서 봐야 된다라고 해서 허위 과장의 정도가 너무 심하다라고 하면 역시 이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구체적인 기준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일단은 계약에 반영이 되어 있느냐 여부는 가장 중요한 게 그 광고를 한 시행사가 해줄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네. 두 번째로는 그걸 들은 사람이 이게 되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거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계약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들인 거죠. 네. 그래서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에는 아파트 무슨 동, 호, 평형, 날짜 정도만 기재되어 있고요. 네. 뭐 금액도 기재되어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 봤을 때는 광고했던 아까 봤던 네. 그 대리석 원목으로 해주겠다, 유실수 단지를 해주겠다, 네. 이런 내용들은 그래서 이제 시행사가 할 수 있는 내용들은 그 광고의 내용으로, 그러니까 계약의 내용으로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봤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단순 광고가 아니라 계약 내용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건데. 네. 그러면은 분양받은 사람들이 손해배상을 받았나요? 어떻게 됐나요? 이 사례는 이제 정도가 심해서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법원 판결에 뭐라고 돼 있냐면 단지 내에 온천수나 유실수 단지, 테마파크 조성, 바닥재 원목 시공, 콘도 회원권 준다. 요거는 시행사가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즉 계약의 내용으로 볼 수 있는 아파트 부대 시설, 부대 서비스의 내용으로 봐서 근데 이걸 안 해줬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줘라라고 판결이 났지만 네. 도로가 확장된다. 서울대학교가 이전된다. 전철이 복선화된다. 이것은 시행사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네네. 그래서 이것은 계약의 내용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이제 판결이 났습니다. 근데요, 그 아파트 외형 재질 같은 내용이 아니면 그러면은 광고에서 이게 좀 위험할 수 있는 게 막 과장 광고를 해도 되는 거예요. 하버드가 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 나중에 네. 문제 안 되나요 이거? 조금은 아까도 말씀드린 조금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요? 광고 자체는 어쩔 수 없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광고를 보면서 100%라고 믿고 보지는 않잖아요. 좋은가 보다 정도로 근데 보지. 그렇긴 한데요. 네. 근데 분양 광고는 전 100% 믿고 보거든요. 분양 광고도 광고기 때문에 100%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100% 믿지 말라는 게 법원의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광고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그렇지만 사기에 가까울 정도면 당연히 안 되죠. 네. 그래서 그 사기냐, 그러니까 사람을 속였을 정도냐 아니냐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합니다. 이거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좀 예를 좀 들으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 사례에서는 서울대학교가 이전한다는 사기다라고 봤습니다. 판례가. 그래서 건설사에게
도대체 뭘 보고 서울대학교가 온다고 광고를 한 것이냐. 너도 근거가 있을 거 아니냐. 그랬더니 자기들도 어느 신문에 봤더니 저희 공사지 옆으로 서울대학교가 온다고 돼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신문을 참고해서 서울대학교가 온다라고 광고를 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제 법원에서는 광고를 하는 사람이 그 정도 갖고 되겠느냐. 최소한 뭐 서울대학교에 확인을 해보고 그다음에 뭐 지역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확인을 해봐라. 라고 해서 이제 어느 정도 확인을 해서 뭐 말할 수 있는 정도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지금처럼 그냥 뜬 소문을 가지고 광고를 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 그 판결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전철도 있었잖아요. 복선화.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쪽에서 왜 이거를 또 광고했대요? 도시계획안에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5년, 10년 단위로 세우거든요. 네. 그래서 도시계획안에 5년 뭐 10년 안에 세우겠다. 근데 언제 쓸지는 모른다라고 이제 돼 있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에 보시면 전국이 다 그런 아름다운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공문서에 있는 거기 때문에 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아까 그 초반에 단지 근처에 네. 그 엄청 대규모의 그 공동 묘지가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단점이잖아요.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 건설사가 알려줘야 되는 건가요?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광고에만 해당하는 문제는 아니고요. 네. 많은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이제 해당하는 문제인데 당연히 사람들이 좋은 거는 알리고 싶겠죠. 그렇지만 나쁜 거는 숨기고 싶을 건데 나쁜 걸 숨기고 싶을 때도 기준이 뭐냐 하면 이 사실을 상대방에게 전달했을 때 상대방이 이 내용을 듣고 이 계약은 이게 있다면 나는 안 할 거다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사안이라면 알려줘야 된다라는 게 이제 기준이고 뭐 법률 용어로 하면 고지의무라고 하는데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사례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이 바로 옆에 4,000기의 공동묘지가 있는 정도면 사람들이 보고 아파트 계약을 안 할 확률이 높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은 광고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주의사항 이런 걸로 혹은 분양 할 때 계약 체결할 때 정도는 알려줬어야 된다. 4,000기의 공동묘지가 이렇게 있는데 네네. 뭐 이름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하시겠습니까? 의 정보는 알려줬어야 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중요한 정보는 계약하기 전에 사는 사람이 좀 판단할 수 있게 알려주라는 것 같은데 공동묘지 말고 다른 예가 또 있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제 아파트 말고 상가의 경우를 보면 상가를 분양을 받았는데 공사하는 동안 설계 변경이 되어서 갑자기 내 상가 안에 한가운데 기둥이 덜렁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안 된다. 그러니까 상가에서 기둥이 한가운데 있었다면 이 사람들이 이 가격에 사지 않았거나 그렇죠. 계약을 하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계약을 취소하라라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게 또 잘못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상가 안에 기둥이 이거는 정말 한가운데 있는 거였는데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이 판례를 근거로 해서 내가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기둥이 있다. 근데 건물에 기둥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기둥들이 이제 한쪽 구석으로 이렇게 있거나 뭐 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분양 계약이 마음에 안 드니까 이걸 이제 해지하고 싶어서 기둥이 있다라고 판례 봐라 이제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생뚱맞게 한가운데 있어서 문제가 크게 되는 정도가 아니면 기둥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해지가 되거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니군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분양계약 맺을 때 주의하면 좋을 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결국은 원론적인 얘기인데요. 법원에서도 광고는 과장과 허위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광고 내용을 100% 믿으시면 안 되고 조심해야겠네요. 네, 현장 확인하시고 관련 정보의 객관성을 확인하신 다음에 이제 계약을 체결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해관계 오늘 허위 과장 광고로 맺은 분양계약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법률사무소 세로의 박예준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초반에 오프닝에는 그 퀴즈에 많은 분들이 답을 달아주셨는데요. 6310님 진돗개
우리 집에서 키우는 아이가 바로 진돗개랍니다. 반가워서 얼른 문자합니다. 하하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0101님 정답 진돗개입니다. 김포에 사는 손현재라고 합니다. 문자 처음 보내봅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웃음 웃음. 네, 현재님 항상 건강하시고요. 앞으로 좀 많이 보내주세요. 9578님 정답 진돗개. 게으름 때문에 오랜만에 방송 듣네요. 어제부터 꽃이 파종했는데 싹이 잘 트기를 기대해 봅니다. 보내셨고요. 927 하나님 우리나라 토종 반려견은 진돗개입니다. 반려견 숫자가 많아지는 만큼 에티켓과 안전에 관한 수칙을 꼭 지켰으면 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맞습니다. 정말 매너를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고요. 또 그렇게 해야만 또 반려견들이 더 사랑받는 존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5230님 저는 완도인데요. 섬 지역은 택배 한 번 받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예 배송도 안 되는 물건도 많고 선착장까지만 부탁해도 주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배송을 안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거는 좀 대한민국 국민은 빨리 좀 누구라도 다 이런 혜택을 누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병님 농사정보를 매일 듣는 전원생활인입니다. 다시 듣기를 할 수 없어 매우 아쉬운데요. 오늘 아침 라디오 다시 듣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을까 하는데 노력해보겠습니다. 노력해보면서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손가락으로 하늘 찌르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단어 뜻 그대로 생각해봐도 무엇을 뜻하는 건지 쉽게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막연하여 어찌